안개 낀 새벽,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 절벽. 거대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깊은 침묵을 깨뜨렸다.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뜸한 마치 세상의 끝자락 같은 곳이었다. 한 남자가 휠체어에 앉은 어린 소녀를 절벽 끝으로 밀고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강혁준, 대한민국 경제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 한울그룹의 회장이었다. 그는 언론에서는 자상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로 추앙받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차갑고 잔혹한 욕망이 숨겨져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소녀는 그의 딸, 강민서였다. 올해 겨우 8살. 민서는 5살 때 겪은 의문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은 나이에 비해 깊고 총명했지만 그 속에는 차에 가시지 않은 슬픔과 어린 나이에 짊어진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는 존재는 늠름한 점원 셰퍼드, 렉스였다. 렉스는 민서의 휠체어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언제나 민서의 작은 손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기를 기다렸다. 렉스의 눈동자는 충성심과 함께 주인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혁준은 휠체어 손잡이를 굳게 잡고 억지로 미소 지으며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아빠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단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야.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냉기가 감돌았다. 민서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다. 렉스는 그런 강혁준의 냄새를 맡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개의 본능은 주인의 이면에 숨겨진 악의를 감지하고 있었다. 렉스는 강혁준에게서 풍겨나오는 이상하고 낯선 향기를 경계했다. 그것은 마치 차갑게 얼어붙은 금속과 같은 냄새였다. 절벽 끝에 다다르자 거센 바닷바람이 그들을 휘감았다. 민서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강혁준의 얼굴에서 다정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득였다. 그는 주변을 재빨리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민서의 휠체어를 절벽 끝으로 바싹 밀어붙였다. 아빠 민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강혁준은 그녀의 작은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미안하다, 민서야. 하지만 넌 더 이상 내게 필요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섬뜩한 악의를 읽었다. 그때 렉스가 강혁준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렉스는 강혁준의 팔을 물어뜯으며 민서의 휠체어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강혁준은 렉스를 발로 걷어차 쓰러뜨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휠체어를 절벽 아래로 힘껏 밀어붙였다. 안 돼. 민서의 비명소리가 절벽 아래로 울려 퍼졌다. 렉스는 쓰러진 몸을 일으켜 세울 새도 없이 민서의 휠체어를 쫓아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렉스의 눈에는 주인을 향한 필사적인 충성심과 함께 강혁준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잊을 수 없는 분노가 새겨졌다. 그것은 마치 불에 그슬린 낙인처럼 렉스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다. 휠체어는 빠른 속도로 굴러떨어졌다. 민서는 눈을 감았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끝없는 추락 그 순간 렉스의 거친 숨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들렸다. 렉스는 필사적으로 휠체어를 쫓아 함께 떨어지고 있었다. 기적적으로 휠체어는 절벽 아래 깊은 물웅덩이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물의 충격이 민서의 생명을 살렸다. 렉스도 물속으로 뛰어들어
민서의 곁을 지켰다. 물속에서 민서는 의식을 잃어갔다. 렉스는 필사적으로 민서의 곁을 맴돌며 그녀의 몸을 수면 위로 밀어 올렸다. 렉스의 눈빛은 절망과 함께 어린 주인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그는 차가운 물속에서 민서의 휠체어 바퀴에 강혁준의 셔츠에서 뜯겨져 나간 단추 하나가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 단추에는 한울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렉스의 뇌리에는 강혁준의 섬뜩한 미소와 함께 그가 휠체어를 미는 순간에 잔혹한 표정이 생생하게 각인되었다. 렉스는 그 단추를 놓치지 않고 입에 물었다. 그것은 강혁준의 죄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이자 민서의 억울함을 밝힐 희망의 씨앗이었다. 절벽 위. 강혁준은 자신의 범행이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민서의 휠체어가 사라진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군. 그는 싸늘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미리 준비한 가짜 유서를 절벽 위에 놓아두고 민서가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경찰에 신고했다. 제 딸 민서가 절벽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강혁준은 언론 앞에서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민서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했다. 사랑하는 딸 민서가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늘 외로웠고 힘들어 했습니다. 제가 더 잘 돌보지 못해서 그의 영희는 너무나도 완벽하여 그 누구도 그의 위선을 의심하지 않았다. 세상은 그를 비운의 아버지로 동정했고 한울그룹의 주가는 그의 희생에 힘입어 더욱 치솟았다. 민서의 죽음은 강혁준에게 더 큰 부와 명예를 안겨다 주었다. 하지만 절벽 아래 차가운 물웅덩이 속에서 한 마리의 개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렉스는 의식을 잃은 민서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렸다. 렉스의 털은 축축했고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강혁준의 잔혹한 행위는 렉스의 영혼에 깊은 복수심을 새겼다. 렉스는 민서의 곁을 지키며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을 맹세했다. 그는 강혁준의 죄를 증명할 살아있는 증인이자 민서의 잃어버린 목소리였다. 그의 침묵의 맹세는 강혁준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절벽 아래 깊은 물웅덩이 속 차가운 습기가 온몸을 감싸는 곳에서 민서와 렉스는 간신히 살아남았다. 민서는 충격과 부상으로 의식을 잃은 채 렉스의 품에 안겨 있었다. 렉스는 지친 몸을 이끌고 민서를 물 밖으로 끌어내려 애썼다. 그의 털은 축축했고 온몸이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필사적이었다. 그는 민서의 작은 몸이 차가운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민서를 끌어올렸다. 주변은 어둠과 적막만이 가득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고립된 상황을 증명하는 듯했다. 렉스는 민서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희미하지만 살아있었다. 렉스는 민서의 작은 손을 핥았다. 민서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렉스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민서를 감싸 안았다. 그의 따뜻한 천이 민서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렉스의 뇌리에는 강혁준의 잔혹한 미소와 함께 민서의 휠체어를 절벽 아래로 미는 그 순간의 광경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그는 강혁준을 향한 분노와 증오로 몸을 떨었다. 그리고 동시에 민서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의 충직한 영혼은 주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틀 밤낮을 렉스는 민서 곁을 지켰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생존했다. 렉스는 민서에게 먹일 것을 찾아 주변을 헤맸다. 그는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었고 무릉덩이에 물을 마시며 버텼다. 민서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렉스는 민서의 뺨을 핥고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민서를 깨우려 했다. 하지만 민서는 미동도 없었다. 렉스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강혁준이 남긴 단추를 굳게 물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주인이 저지른 죄의 상징이자 렉스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였다. 한편 강혁준은 언론과 대중 앞에서 완벽한 비극의 주인공을 연기했다. 그는 민서의 유서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하며 민서가 지병과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다고 거짓말했다. 언론은 강혁준의 슬픈 연기에 속아 넘어갔고 동정의 여론이 들끓었다. 한울그룹 강혁준 회장, 외동딸의 비보의 오열, 강민서 양의 죽음, 안타까운 비극. 헤드라인은 온통 강혁준의 비극적인 가족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강혁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울그룹 내부에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는 민서의 유산 문제까지도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려 했다. 그는 민서의 죽음이 마치 오래된 지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인 것처럼 꾸며냈다.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자신의 신복들을 통해 민서의 심리 상태에 대한 거짓 증언을 퍼뜨렸다. 심지어 민서의 친모이자 강혁준의 전처인 서연우에게도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 했다. 서연우 씨는 민서에게 무관심했습니다. 민서가 힘들어할 때도 그녀는 늘 바빴죠.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자 서연우 씨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서연우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은 한없이 자비로운 아버지인 척했다. 서연우는 남편의 이혼 통보 이후 민서와의 면회마저도 허락받지 못하며 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민서의 죽음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의문점을 품었다. 민서는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다. 그런 민서가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리 없었다. 서연우는 직감적으로 강혁준이 뭔가 숨기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강혁준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홀로 민서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 했지만 강혁준이 심어놓은 감시와 압력 때문에 쉽지 않았다. 절벽 아래에서 렉스는 민서를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계속했다. 그는 민서가 더 이상 의식을 잃고 차가워지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민서를 감싸고 민서의 뺨을 끊임없이 핥았다. 렉스는 민서의 얼굴에 맺힌 빗방울을 핥아주고 자신의 털로 민서의 작은 몸을 덮어주었다. 렉스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민서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의 눈빛은 강혁준을 향한 복수심과 민서를 향한 애틋함으로 번득였다. 며칠이 지났다. 민서의 상태는 더욱 위중해졌다. 렉스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민서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를 버티게 했다. 렉스는 주변을 탐색하다가 절벽 중간에 있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은 비록 좁았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었다. 렉스는 민서를 조심스럽게 물고 동굴 안으로 옮겼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근육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동굴 안에서 렉스는 민서 곁을 지키며 간절히 기도하는 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는 민서가 깨어나기를, 그녀의 눈빛이 다시 생기를 찾기를 간절히 바랐다. 렉스는 강혁준의 단추를 자신의 발밑에 단단히 숨겼다.
그것은 그들의 생존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이자 강혁준의 죄를 밝힐 결정적인 단서였다. 렉스는 자신을 향해 끝없이 밀려오는 절망과 싸웠다. 그는 어린 주인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다. 그는 밤새도록 민서 곁을 지키며 혹시라도 맹수나 다른 위험한 존재가 접근할까봐 경계했다. 렉스는 피곤함도 잊은 채 자신의 몸으로 민서를 가리고 자신의 온기를 민서에게 전해주었다. 그는 민서의 마비된 다리를 핥고 마치 자신이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질 것처럼 민서의 몸을 쓰다듬었다. 렉스의 지친 눈동자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민서가 처음 휠체어를 타던 날, 처음에는 절망에 빠져 울었지만 렉스가 곁을 지키자 민서는 이내 밝은 미소를 지었다. 렉스와 민서는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이자 희망이었다. 강혁준이 그들의 관계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렉스를 더욱 분노하게 했다. 렉스는 민서에게 속삭였다. 민서야, 아빠가 반드시 널 구해줄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는 함께 살아남을 거야. 렉스는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희미한 달빛이 절벽 아래 동굴 입구까지 비쳐들었다. 렉스는 그 달빛에 희망을 걸었다. 언젠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는 강혁준에게 복수하고 민서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서를 살리는 것이었다. 렉스의 마음속에서는 강한 생존 본능과 함께 주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이 타올랐다. 그는 민서의 차가운 손을 핥으며 언젠가 민서의 따뜻한 손길이 다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살아남아 강혁준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민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것을 굳게 맹세했다. 절벽 아래 동굴에서 렉스는 지쳐 쓰러져 잠든 민서를 묵묵히 지켰다. 며칠 밤낮을 민서의 곁에서 떠나지 않은 렉스의 몸은 마르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민서의 작은 숨소리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고립된 현실을 일깨웠다. 렉스는 강혁준의 단추를 자신의 앞발로 덮은 채 민서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때였다. 희미하게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렉스는 즉시 몸을 웅크리고 경계태세를 갖췄다. 혹시라도 강혁준이 보낸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그의 털이 곤두섰다. 그러나 다가오는 그림자는 거칠고 나이든 남자였다. 그는 험준한 절벽을 능숙하게 오르내리는 모습이었다. 남자는 허리에 낡은 약초 채집 도구를 차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동욱. 한때 특수부대 출신이었으나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약초를 캐며 은둔 생활을 하는 노인이었다. 김동욱은 약초를 찾아 절벽을 헤매던 중 우연히 동굴 입구에서 렉스를 발견했다. 렉스는 낯선 이의 등장에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는 미약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김동욱은 노련한 시선으로 렉스의 상처투성이 몸과 그가 지키고 있는 민서를 보았다. 이런 세상에 그는 낮은 탄식을 내뱉었다. 김동욱은 렉스의 눈빛에서 절규와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간절함을 읽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민서에게 다가갔다. 민서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희미했다. 아직 살아있구나. 김동욱은 중얼거렸다. 김동욱은 렉스에게 손을 내밀었다. 렉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김동욱의 눈빛에서 선의를 느꼈는지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김동욱은 즉시 민서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심각한 외상은 없었지만
저천증과 탈진이 심각했다. 그는 응급처치를 하고 렉스와 민서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김동욱의 오두막은 절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깊은 산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오두막은 작고 소박했지만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김동욱은 능숙하게 민서의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직접 끓인 약초차를 민서의 입에 조금씩 흘려주었다. 렉스도 따뜻한 물과 음식을 대접받았다. 렉스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면서도 민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김동욱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듯했다. 며칠 밤낮을 김동욱의 보살핌 속에서 민서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이 희미하게 뜨였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렉스의 얼굴이었다. 렉스는 민서의 뺨을 핥으며 기쁨의 찬소리를 냈다. 민서는 렉스의 따뜻한 털을 만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절벽에서 떨어진 충격 때문인지 그녀의 기억은 사고 전후로 뚝 끊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렉스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했다. 민서는 하반신 마비 상태였지만 김동욱은 민서의 다리에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민서의 재활을 돕기 시작했다. 민서는 김동욱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렉스의 끊임없는 격려 속에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김동욱은 민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민서가 스스로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한편 렉스는 김동욱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냈다. 렉스는 김동욱에게 강혁준의 단추를 가져다 주었고 그것을 땅에 파묻는 신용을 하며 강혁준의 악행을 암시하려 했다. 렉스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휠체어를 흉내내기도 하고 강혁준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보고 으르렁거리며 지저대기도 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하게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김동욱은 렉스의 비범한 지능과 행동에 놀랐다. 그는 렉스의 행동이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님을 직감했다. 특히 렉스가 휠체어와 절벽을 반복해서 가리키는 것을 보며 김동욱은 민서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김동욱은 렉스가 가져온 단추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단추에는 한울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한울그룹의 강혁준 회장이 최근 외동딸 민서 양의 실종과 죽음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리고 강혁준이 기자회견에서 흘렸던 위선적인 눈물과 슬픔에 잠긴 표정을 기억했다. 렉스의 행동과 단추의 증거, 그리고 민서의 상태를 종합해 볼 때 김동욱은 강혁준이 민서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렉스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듯했다. 잠결에 끙끙 앓는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벌떡 일어나 어둠 속을 경계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김동욱은 렉스의 꿈속에 강혁준의 잔혹한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짐작했다. 렉스는 민서의 잃어버린 기억을 대신 짊어진 채 그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김동욱은 신중하게 강혁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은둔하며 얻은 정보망을 이용했다. 오래된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과거 강혁준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은밀히 접촉했다. 그는 강혁준이 과거 자신의 사업 확장을 위해 비윤리적인 수단을 동원했고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민서의 친모인 서연우가 강혁준에게 이혼당한 후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강혁준이 민서의 죽음을 서연우의 무관심 탓으로 돌리려 했다는 언론 보도도 김동욱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김동욱은 렉스가 민서의 다리를 핥거나 민서가 잠들었을 때 휠체어를 끌고 가서 민서의 몸을 휠체어에 기대게 하려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보았다. 렉스는 민서의 잃어버린 다리의 감각과 과거의 기억을 되찾아 주려 애쓰는 듯했다. 김동욱은 렉스의 지능과 충성심의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민서의 수호천사이자 강혁준의 죄를 폭로할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민서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면서 그녀는 렉스에게 더욱 의지했다. 렉스는 민서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민서가 웃으면 렉스도 꼬리를 흔들었고 민서가 불안해하면 렉스는 그녀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다. 김동욱은 그들의 유대감이 상상 이상으로 깊다는 것을 느꼈다. 렉스는 민서에게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그는 민서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퍼즐 조각들을 잇는 유일한 열쇠였다. 강혁준은 민서의 죽음 이후 한울그룹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했다. 그는 민서의 유산을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려 했고 이사회 내 반대파를 숙청하며 독재적인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자신의 탐욕을 채워나갔다. 그의 악행은 겉으로는 감쪽같이 숨겨져 있었지만 김동욱의 눈에는 그의 위선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이 보였다. 김동욱은 렉스가 가져온 단추를 보며 결심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아이와 걔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야 해. 그는 렉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렉스의 눈동자는 복수심과 정의를 향한 갈망이 불타올랐다. 김동욱은 자신이 은둔 생활을 끝내고 세상 밖으로 나설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민서와 렉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 강혁준의 죄악을 만천해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렉스의 침묵의 증언이 세상에 울려 퍼질 날이 머지않았다. 김동욱은 렉스의 비범한 행동과 강혁준의 단추를 통해 민서의 사고가 단순한 비극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의 은둔 생활은 끝났다. 민서와 렉스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었다. 그는 렉스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며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려 애썼다. 렉스는 김동욱에게 끊임없이 휠체어를 끌고 절벽으로 향하는 신용을 했고 그때마다 강혁준의 단추를 코로 밀어 보였다. 그의 눈빛은 간절하게 저 사람이 저질렀습니다 라고 외치는 듯했다. 김동욱은 본격적으로 강혁준과 한울그룹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특수부대에 몸담으며 쌓았던 정보력과 인맥을 동원했다. 그의 오랜 동료였던 은퇴한 사설 탐정 박영회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박영호는 김동욱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렉스의 지능적인 행동과 강혁준의 단추를 직접 확인한 후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군요. 동욱 씨, 강혁준 그자가 정말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 박영호의 얼굴에도 비장함이 감돌았다. 김동욱과 박영호는 강혁준의 재산 형성 과정, 특히 민서의 친모인 서연우와의 이혼 과정, 그리고 민서의 사고 전후 강혁준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들은 강혁준이 민서의 사고 직후 보험금을 대폭 늘렸고 민서의 유산으로 한울그룹의 부채를 상환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강혁준이 민서의 휠체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휠체어가 절벽에서 떨어질 당시의 상황을 조작했다는 증거도 포착했다. 그는 휠체어의 파손 정도를 과장하고 고의적으로 특정 부위를 파괴하여 민서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 렉스는 밤낮으로 민서의 곁을 지켰다.
민서는 김동욱과 렉스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지만 여전히 사고 당일에 대한 기억은 되찾지 못했다. 그녀는 가끔 잠결에 아빠, 안 돼, 라고 중얼거리며 몸을 떨었다. 렉스는 그때마다 민서의 뺨을 핥고 민서의 작은 손을 자신의 코로 비비며 위로했다. 렉스는 민서의 잃어버린 기억을 자신이 대신 짊어진 채 그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렉스는 김동욱에게 끈질기게 매달렸다. 렉스는 김동욱의 옷자락을 물고 오두막 밖으로 이끌었다. 렉스는 절벽 근처의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김동욱을 안내했다. 렉스는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김동욱은 렉스의 행동에 의아해하면서도 렉스가 뭔가를 발견했음을 직감했다. 렉스가 파헤친 흙 속에는 낡고 녹슨 철제 상자 하나가 묻혀 있었다. 김동욱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강혁준의 이름이 새겨진 오래된 시계와 함께 찢어진 편지 조각 몇 개가 들어있었다. 편지 조각들은 강혁준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의문의 숫자와 날짜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자 바닥에 깔려있던 작은 디지털 녹음기였다. 김동욱은 녹음기를 재생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강혁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의 휠체어는 완벽하게 준비했어.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렉스, 그 개만 없으면. 완벽한 계획인데 김동욱과 박영호는 녹음된 음성을 듣고 경악했다. 이것은 강혁준이 민서를 살해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렉스가 모든 것을 녹음했던 것이다. 렉스는 자신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진실을 이렇게라도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것이다. 김동욱은 렉스를 끌어안았다. 렉스, 네가 이 모든 것을 정말 대단하구나. 렉스는 김동욱의 품에 안겨 조용히 흐느꼈다. 그의 눈에는 주인의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강혁준에게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집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갇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의 서재에 불이 날 뻔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의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나고 그의 개인 운전사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입원했다. 강혁준은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사건들이 반복되자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렉스의 분노에 찬 눈빛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설마 그 개가 살아있는 건가 말도 안 돼. 그는 의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극도로 예민해졌다. 강혁준은 자신의 주변에 신복들을 배치하여 감시를 강화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일정을 비밀에 붙이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렉스의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쫓아왔고 민서의 작은 휠체어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꿈에서 깨어나면 그는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강혁준은 점차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민서의 죽음으로 얻은 이득을 더욱 키우려 했다. 그는 한울그룹의 신사업 투자를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모든 반대 세력을 짓밟았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불안과 공포로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김동욱은 렉스가 발견한 증거들을 가지고 박영호와 함께 강혁준을 압박할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즉시 경찰이나 언론에 공개하는 대신 강혁준의 주변부터 서서히 조여 들어가기로 했다. 그의 비리를 폭로하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건드리기로 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의 완벽한 가면이었다.
박영호는 강혁준의 비서실장과 개인 변호사 등 측근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했다. 그는 그들에게 강혁준의 숨겨진 비리와 범죄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박영호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에 그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특히 녹음된 강혁준의 목소리는 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함께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강혁준은 자신의 측근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들을 협박하고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씨앗은 뿌려졌고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혁준의 완벽한 성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밤, 김동욱과 박영호는 렉스와 함께 강혁준의 저택 근처를 몰래 잠입했다. 렉스는 저택 주변을 맴돌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렉스는 저택의 특정 창문을 계속해서 응시했다. 그곳은 강혁준의 서재였다. 렉스는 강혁준의 서재에 숨겨진 또 다른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 했다. 김동욱은 렉스의 눈빛에서 결의를 읽었다. 이제 강혁준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낼 때가 왔다. 그들은 강혁준이 숨겨놓은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민서의 억울함을 밝힐 준비를 마쳤다. 렉스의 침묵의 증언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었다. 강혁준의 서재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김동욱과 박영호는 렉스와 함께 창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침투했다. 렉스는 냄새를 맡으며 서재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니 고풍스러운 책장 앞에서 멈춰 섰다. 렉스는 코로 책장 아래쪽을 긁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김동욱은 렉스가 가리키는 곳을 살폈다. 그곳에는 낡은 그림 액자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있었다. 역시 뭔가 숨겨놓았군. 김동욱은 중얼거렸다. 박영호는 금고를 열기 위해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렉스가 금고 번호판을 앞발로 툭툭 건드렸다. 렉스의 눈빛은 특정 숫자를 암시하는 듯 했다. 김동욱은 렉스가 가리키는 숫자를 조합하여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122쇼. 그 숫자는 민서의 생일이었다. 딸의 생일로 금고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는 사실에 김동욱은 강혁준의 이중적인 면모에 다시 한번 치를 떨었다. 금고 문이 스르륵 열렸다. 금고 안에는 민서의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낡은 다이어리 한 권, 그리고 여러 장의 서류 파일이 들어있었다. 서류 파일 중에는 민서의 건강 기록과 사고, 당시의 정밀검사 보고서, 그리고 강혁준과 에이펙스 코퍼레이션 간의 수상한 계약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동욱은 다이어리를 펼쳤다. 다이어리에는 민서의 친모인 서연우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서연우가 민서의 사고 후 느꼈던 절망과 강혁준에 대한 의심, 그리고 민서를 향한 그리움이 담긴 절절한 기록이었다. 특히 김동욱의 눈길을 끈 것은 민서의 건강 기록이었다. 사고 전 민서는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건강하고 활발한 아이였다. 사고 당일 그녀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이었다. 그리고 정밀 검사 보고서에는 민서가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 특정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 약물은 일시적인 마비 증상을 유발하는 신경마비제였다. 강혁준이 민서를 휠체어에 태우고 절벽으로 데려가기 위해 마비제를 사용했던 것이다. 강혁준의 잔혹함에 김동욱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때 렉스가 다이어리 한 페이지를 코로 가리켰다. 그곳에는 서연우가 강혁준에게 보낸 편지의 초안이 적혀 있었다. 편지에는 민서의 사고가 강혁준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서연우가 강혁준의 숨겨진 비리를 알고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민서가 사망한 것처럼 꾸며진 직후 서연우에게 협박 편지가 배달되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강혁준은 서연우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녀가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김동욱은 이 모든 증거를 조심스럽게 챙겼다. 강혁준의 단추, 렉스의 음성 녹음기, 그리고 서재에서 발견된 모든 서류들. 이것들은 강혁준의 완벽한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들은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다. 렉스는 마지막으로 강혁준의 서재를 뒤돌아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내 죄를 네가 감당하라고 말하는 듯했다. 강혁준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편집증적인 증세가 심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믿었고 끊임없이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자신의 침실에 CCTV를 설치하고 방문객들을 철저히 통제했다.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고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그의 성공은 공포의 그림자에 가려지기 시작했다. 강혁준은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광적으로 사업에 매달렸다. 그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신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탐욕에 눈이 멀어 이루어진 것이었고 결국 한울그룹의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이 사회는 강혁준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그의 권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김동욱과 박영호는 강혁준이 가진 재산 중 일부가 서연우의 것이었음을 밝혀냈다. 서연우는 결혼 전부터 막대한 유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강혁준은 그 재산을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서연우와 결혼했던 것이다. 민서의 사고 후 강혁준은 서연우의 재산을 거의 모두 자신의 것으로 편입시켰고 서연우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서윤은 렉스, 김동욱, 박영호와 함께 서연우를 찾아갔다. 서연우는 낡고 허름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에는 민서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강혁준을 향한 증오가 남아 있었다. 서윤은 자신이 민서이며 살아있다는 사실을 서연우에게 차마 밝히지 못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김동욱은 서연우에게 강혁준의 서재에서 찾아낸 증거들과 렉스가 녹음한 음성 파일을 내밀었다. 서연우는 증거들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민서가 마비제를 투여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강혁준이 민서의 죽음을 계획했다는 음성 녹음까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내 딸, 내 민서가, 강혁준 그 악마 같은 자식.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과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몸부림쳤다. 렉스는 서연우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핥았다. 렉스의 눈빛은 서연우에게 저희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서연우는 렉스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렉스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듯했다. 그녀는 렉스의 목에 걸려있던 한울그룹 단추를 보자마자 기억을 떠올렸다. 그것은 강혁준이 항상 입던 맞춤 정장에 달려있던 단추였다. 서연우는 강혁준의 단추가 렉스에게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 단추가 어떻게 렉스에게? 김동욱은 서연우에게 절벽 아래에서 민서와 렉스를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렉스가 강혁준의 모든 악행을 증명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설명했다. 서연우는 렉스가 민서의 사고 현장에 있었고 모든 것을 지켜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렉스는 서연우에게 휠체어를 미는 신용을 하며
강혁준의 잔혹한 행위를 재현했다. 서연우의 눈빛은 흔들렸다. 렉스의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생생한 증언에 그녀는 강혁준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다. 서연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강혁준에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동욱, 박영호와 함께 강혁준을 무너뜨릴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이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고 강혁준을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서연우는 자신의 재산을 되찾고 그 재산을 강혁준의 죄를 폭로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제 딸 민서의 억울함을 밝히고 강혁준에게 합당한 벌을 받게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강혁준이 대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선사업 시상식을 노리기로 했다. 강혁준은 그 시상식에서 올해의 자선사업가 상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곳이야말로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기고 그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강혁준은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알 수 없는 사건들에 더욱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증거를 잡을 수 없었다. 그의 편집증은 극에 달했다. 그는 밤마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그의 꿈속에는 렉스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자신을 쫓아왔다. 그는 렉스의 눈빛에서 복수심과 경멸을 읽었다. 렉스는 그에게 살아있는 악몽이었다. 강혁준은 결국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렉스를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그 개를 찾아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 그 개가 살아있는 한 나는 편히 잠들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섬뜩하게 떨렸다. 그는 렉스가 자신의 모든 죄를 알고 있다고 확신했고 렉스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것이라는 강박에 시달렸다. 하지만 렉스는 이미 서윤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강혁준의 어둠 속에서 렉스는 민서와 함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강혁준의 명령은 이미 늦은 것이었다. 렉스는 강혁준의 잔혹한 소나귀에서 벗어나 진실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강혁준의 서재에서 모든 증거를 확보한 김동욱과 박영호, 그리고 렉스는 강혁준의 자선사업 시상식을 D-Day로 정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서연우는 딸 민서의 억울함을 밝히고 남편의 죄를 세상에 고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강혁준이 숨겨놓았던 자신의 재산을 되찾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강혁준의 불법적인 재산 도피와 탈세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소식은 강혁준에게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했다. 강혁준은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의 금고가 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편집증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경호원들에게 민서와 렉스를 반드시 찾아내라고 닥달했다. 그 개와 아이가 살아있는 한 나는 한시도 편히 잠들 수 없어. 반드시 처리해라.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숨기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동욱은 강혁준의 초조함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강혁준이 가장 아끼는 보물인 한울그룹의 상징물, 즉 창립자의 서명이 담긴 오래된 황금붓을 몰래 훔쳐냈다. 그리고 강혁준에게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당신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강혁준은 황금붓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명예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자 더욱 불안해졌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스파이가 있다고 확신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모든 사람을 감시했다. 한편
렉스는 강혁준의 경호원들이 자신들을 추적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렉스는 민서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웠다. 그는 민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렉스는 민서가 잠들었을 때도 그녀의 침대 밑에서 잠을 청했고, 민서가 깨어 있으면 그녀의 손을 핥으며 안심시켰다. 민서는 아직 사고 당일의 기억을 되찾지 못했지만 렉스의 존재는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안정감이었다. 최 박사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언론에 제보하려 했지만 강혁준의 막강한 영향력에 번번이 막혔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강혁준의 협박과 로비에 굴복하여 보도를 거부했다. 그때 박영호가 김 박사의 죽음에 대해 끈질기게 추적했던 용기 있는 독립탐사보도 기자 이지아를 떠올렸다. 이지아 기자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며 대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특화되어 있었다. 서윤은 최 박사와 박영호의 조언을 받아 이지아 기자에게 연락했다. 서윤은 이지아 기자에게 강혁준의 단추, 렉스의 음성 녹음 파일, 서재에서 발견된 모든 서류들, 그리고 자신이 강민서임을 암시하는 증거들까지 모두 공개했다. 처음에는 서윤의 주장을 믿기 어려워했던 이지아 기자도 렉스의 비범한 행동과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고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특히 렉스가 강혁준의 목소리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자 이지아 기자는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 아님을 확신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특종입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강혁준은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잔혹한 사람입니다. 이 보도를 하면 제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지아 기자는 경고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뜨거운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지아 기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강혁준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USB의 증거들을 기반으로 추가 취재를 진행했고 강혁준에게 피해를 입었던 다른 소액 주주들과 에이펙스 코퍼레이션의 전직 직원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강혁준이 자신의 사업 확장을 위해 불법적인 주식 조작과 뇌물 수수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했다. 이지아 기자는 강태준의 모든 죄악을 고발하는 충격적인 탐사보도 기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강혁준의 자선사업 시상식 당일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강혁준은 이지아 기자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이지아 기자의 기사를 막으려 했다. 그는 이지아 기자에게 거액의 돈을 제안하고 그녀의 가족을 협박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이지아 기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인한 기자였다. 그녀는 강혁준의 협박을 무시하고 보도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자선사업 시상식 당일 강혁준은 무대 위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선사업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최대한 포장하며 대중의 존경을 받으려 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위선만이 가득했다. 시상식장에는 수많은 언론인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서윤은 렉스, 김동욱, 박영호, 그리고 서연우와 함께 시상식장에 나타났다. 서윤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렉스는 서윤의 휠체어 옆에 바싹 붙어 앉아 강혁준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혁준을 향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다. 나비 프로젝트, 김 박사의 죽음, 준이와 지우의 죽음, 그리고 자신과 민서가 겪은 고통까지. 렉스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지아 기자는 시상식장 곳곳에 숨겨둔 카메라를 통해
모든 상황을 생중계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서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강혁준이 연설을 마치고 올해의 자선사업가 상을 받기 위해 단상에 올라섰을 때였다. 갑자기 시상식장 전체의 스크린에 강혁준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렉스의 음성 파일과 서재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나타났다. 민서의 휠체어는 완벽하게 준비했어.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렉스, 그 개만 없으면 완벽한 계획인데. 강혁준의 목소리가 시상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시상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혁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는 당황하여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다. 이건 조작된 것입니다. 악의적인 음해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언론의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그때 서윤이 휠체어를 밀고 무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강혁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강혁준 회장님, 당신은 제 딸 민서와 제 남동생 준이 그리고 그의 친구 지후의 죽음을 계획하고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악행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 이 렉스마저 없애려 했습니다. 당신의 죄악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강혁준은 서윤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민서, 네가 어떻게...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비볐다. 그는 서윤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때 렉스가 강혁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렉스는 강혁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으르렁거렸다. 렉스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지난 10년간의 모든 고통을 토해내는 듯했다. 강혁준은 비명을 지르며 렉스를 발로 걷어찼다. 그는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이 빌어먹을게, 자식 네가 감히 내게 대들어. 그는 렉스를 향해 총구를 겨눴다. 후회하게 될 거다.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안 돼. 서윤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그녀는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 렉스를 보호하려 했다. 강혁준의 눈에는 광기가 번들거렸다. 그는 렉스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하는 총성이 시상식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총성이 울린 곳으로 향했다. 렉스는 서윤을 향해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렉스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서윤의 손을 핥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에게 진실을 밝혀줘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리고 민서를 향해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렉스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서윤은 렉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그녀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렉스의 희생은 강혁준의 모든 죄악을 증명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강혁준은 총을 든 채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윤과 렉스를 바라보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저지른 이 잔혹한 행위는 그의 모든 죄를 만천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총성이 시상식장을 뒤흔들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혁준의 손에서 떨어진 총과 피를 흘리며 서윤의 품에 쓰러진 렉스에게 집중되었다. 서윤은 렉스의 차가워지는 몸을 끌어안고 절규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렉스의 희생은 서윤의 가슴에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었다. 강혁준의 잔혹한 살인은 그의 모든 죄를 만천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지아 기자는 그 모든 장면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그녀의 카메라는 피 묻은 렉스의 몸과 오열하는 서윤, 그리고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강혁준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광경이 바로 한울그룹 강혁준 회장의 민낯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지아 기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정의를 향한 뜨거운 사명감으로 불타올랐다. 시상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혁준의 경호원들이 이지아 기자와 서윤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흥분한 군중과 언론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김동욱과 박영호, 그리고 서연우는 서윤의 곁으로 달려와 그녀를 보호했다. 서연우는 렉스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렉스야. 그녀는 렉스가 민서의 유일한 친구이자 자신의 딸을 지켜준 수호신님을 알고 있었다. 곧이어 경찰이 들이닥쳤다. 총성과 함께 살인사건이 발생했음을 인지한 경찰은 강혁준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강혁준은 저항할 힘조차 없이 경찰에게 끌려갔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인 렉스의 모습과 서윤의 증오에 찬 눈빛,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카메라 렌즈 속에서 점차 광기를 잃어갔다. 그의 완벽했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지아 기자는 강혁준의 체포 현장과 함께 그동안 자신이 취재했던 강혁준의 모든 비리 자료를 폭로했다. 그녀는 후가 남긴 USB 속의 음성 파일과 서재에서 발견된 서류들, 그리고 김동욱과 박영호가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공개했다. 나비 프로젝트의 진실, 민서와 준이 지후에 죽음에 얽힌 비극, 그리고 강혁준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얼마나 잔혹한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강혁준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의 죄는 명백하게 드러났고 여론은 그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강혁준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그의 모든 죄악이 세상에 밝혀졌다. 그는 민서와 준이 지우를 살해한 혐의,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을 자행한 혐의, 김 박사를 살해한 혐의, 그리고 렉스를 살해한 혐의까지 모든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산산조각 났고 그를 비호하던 경찰 고위 간부들과 정치인들도 줄줄이 구속되거나 처벌받았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강혁준이 체포되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서윤은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렉스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다. 그녀는 매일 밤 렉스의 꿈을 꾸었고 잠에서 깨어나면 렉스의 온기가 사라진 허전함에 가슴이 미어졌다. 렉스는 그녀의 가족이자 가장 충직한 친구였으며 그녀의 삶의 이유였다. 서윤은 렉스의 시신을 김동욱의 오두막 근처 아름다운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묻었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렉스, 너의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 서윤은 매일 묘비를 찾아가 렉스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그녀는 렉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렉스는 그녀에게 진실을 선물했고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렉스가 없었다면 그녀는 강혁준의 악행을 결코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다. 렉스는 그녀의 삶에 빛을 가져다준 존재였다. 시간이 흘러 민서는 김동욱과 서연우의 보살핌 속에서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지만 김동욱의 재활치료와 서연우의 사랑 덕분에 절망감에서 벗어나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민서는 렉스의 죽음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렉스가 강혁준의 죄를 밝히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되자
렉스를 영웅으로 여기게 되었다. 렉스의 희생은 민서에게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 민서는 렉스의 묘비를 찾아갔다. 그녀는 묘비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렉스가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강혁준에게 달려들던 마지막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렉스가 자신의 손을 핥으며 보냈던 마지막 눈빛. 민서는 렉스의 영혼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다. 렉스는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었다. 서윤은 렉스의 이름으로 렉스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그리고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힘썼다. 또한 나비 프로젝트와 같은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으로 고통받는 생명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서윤은 렉스의 희생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소외된 생명들을 보호하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민서는 렉스의 죽음 이후 물리치료에 더욱 전념했다. 그녀는 렉스가 자신에게 준 용기와 희망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렉스가 자신을 지켜준 것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민서는 재활 치료를 통해 점차 다리의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고 지팡이의 의지에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휠체어를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꿈을 꾸었다. 강혁준의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고 한울그룹은 새로운 경영진 체제로 전환되며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그의 이름은 탐욕과 악행의 상징이 되었다. 세상은 강혁준의 추악한 민낯을 기억했고 렉스의 용감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었다. 서윤은 렉스의 묘비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평화와 감사함으로 빛났다. 그녀는 렉스에게 속삭였다. 렉스야, 네가 나에게 준 모든 것을 잊지 않을게. 너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 나는 너의 영혼을 이어받아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렉스는 그녀의 곁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렉스의 희생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혁준의 모든 죄악을 만천에 드러내는 불꽃이었고 서윤과 민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희망의 씨앗이었다. 언론은 강혁준의 추악한 민낯과 함께 렉스의 용감한 희생을 대서특필했다. 렉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운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강혁준의 재판은 전국민적인 관심사였다. 검찰은 렉스가 남긴 USB 속의 음성 파일, 서재에서 발견된 문서들, 그리고 김동욱과 박영호가 확보한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했다. 특히 렉스가 절벽 아래에서 민서와 함께 발견된 강혁준의 단추는 그를 유죄로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강혁준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거대한 한울그룹은 산산조각났고 그의 이름은 탐욕과 악행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를 비호하던 정치인들과 경찰 고위 간부들도 줄줄이 처벌을 받았다. 마침내 정의가 완벽하게 구현되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윤은 렉스의 묘비를 찾아갔다. 렉스가 묻힌 언덕 위에는 푸른 잔디가 자라 있었고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만개해 있었다. 서윤은 렉스의 묘비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렉스와의 수많은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렉스는 그녀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으며 그녀의 삶의 이유였다. 렉스야, 내 덕분에 우리가 이겼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을 넘어선 깊은 감사함으로 떨렸다. 민서는 서연우와 김동욱의 보살핌 속에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다. 그녀는 렉스의 죽음이 자신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동기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민서는 매일 물리치료에 전념했고 그녀의 다리에는 점차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 걸음을 떼던 민서는 렉스의 묘비 앞에서 휠체어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비록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은 렉스가 그녀에게 준 희망과 용기의 증거였다. 서연우는 민서가 걷는 모습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민서야, 민서야. 그녀는 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김동욱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서윤은 렉스의 이름으로 렉스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동물 학대 방지 및 유기동물 보호에 앞장섰고 특히 나비 프로젝트와 같이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을 위한 보호소를 운영했다. 서윤은 재단을 통해 강혁준의 악행으로 피해를 입었던 모든 생명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녀는 준이와 지우의 이름도 재단 사업에 포함시켰다. 두 아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서는 렉스 재단의 홍보대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동물들의 소중함을 알렸다. 민서는 완벽하게 걷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용기 있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렉스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에는 렉스가 남긴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다. 서윤의 동물병원은 렉스와 민서의 집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곳은 더 이상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다. 강혁준의 악행으로 상처받았던 모든 이들이 모여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서윤의 용기와 헌신에 감동하여 그녀를 도왔다. 그녀는 강혁준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고 그 빛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존재가 되었다. 김동욱은 렉스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서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박영호 역시 자신의 사설 탐정 사무소를 통해 재단의 활동을 지원했다. 서연우는 민서의 곁을 떠나지 않고 딸의 삶을 따뜻하게 지켜주었다. 그들은 모두 강혁준의 악행으로 인해 고통받았지만 렉스의 희생과 서윤의 용기 덕분에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윤은 민서와 함께 렉스의 묘비를 찾아갔다. 민서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혼자서 걸을 수 있었다. 그녀는 렉스의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렉스야, 나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어.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민서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밝고 또렷했다. 서윤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렉스를 향한 영원한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강혁준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의 꿈속에는 피 묻은 렉스의 눈빛과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민서의 휠체어,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분노에 찬 시선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죄를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았고 그의 남은 삶은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이어질 것이었다. 세상은 강혁준의 악행과 렉스의 희생을 통해 진정한 정의와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렉스는 비록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용감한 행동은 어떤 웅변보다도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민서의 잃어버린 목소리이자 모든 진실을 밝혀낸 영웅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불어넣을 것이었다. 서유는 이제야 비로소 평화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렉스의 희생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얻었고, 그녀는 그 의미를 세상과 나누며 살아갈 것이었다.